안녕하세요. 예. 우리 해커스 봄 기본 중합반 재무회계를 맡은 김원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 박수 쳐요. 박수 칠 필요는 없는데. 설명해던 뭐던 그냥 지금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2010년 1월 6일부터 강의했으니까 지금 13년째고 회계사 세무사 강의 계속 해왔습니다. 잠깐 이 책 쓰느라고 쉬운 것 빼고는 그때도 강의를 했어요. 계속 IFRS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감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해커스에 온 지는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쉬었다가 좀 오면 시장에서 좀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강의를 하려고 좀 마음이 편하게 강의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혼을 담아 강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을 쓰면 안 된다. 막판 100일의 체력을 써야 된다. 드디어 이제 해커스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혼을 담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짐승 같은 강의를 보여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고. 첫 번째 간단하게만 어떻게 할게요. 다들 아시는 거니까. 자, 일단 회계 원리는 다 들었다고 가정하고 강의할 거고요. 아까 잠깐 회계 원리가 좀 약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수업 남으시면 제가 이 기간 2주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야 될지 1대1로 면담해 드릴 테니까 좀 남아 계세요. 회계 원리 약하신 분들은. 우리 그 회계학 배울 때 회계 원리를 먼저 배우잖아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냥 기초 입문 과정이죠. 우리 시험은 회계 원리에서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이제 실제 회계학에서 시험 나오는 것은 중급 회계 그리고 고급 회계.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그냥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한 개 기업이 다른 회사랑 지분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재무제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급 회계라고 하고 이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는 그냥 한 개 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개 기업의 특수한 회계 처리를 배우게 돼요. 한 회사와 한 회사가 합병했을 때 그리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좀 많이 취득했을 때는 좀 특이한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뭐 연결이라는 거 아직은 모르는데 그래서 뭐 고급 회계라 그래서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과목 이름이 고급인 거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3회독을 한다면 오히려 고급 회계가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슬럼프 찾아오면 다시 수학 1장부터 보죠. 그 다음에 슬럼프 찾아오면 다시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중급회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급회계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3회독 이상을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고 고급회계는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1, 2회독밖에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이게 낮은 거지 고급회계도 3회독 하게 되면 이쪽이 더 쉬워요. 알겠죠?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급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는 옛날에 가계부처럼 단식부기로 그냥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정부회계가 도입되고 2009년도에는 국가회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의 부서, 중앙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농림부 이런 데서도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에 감사도 받아야 돼서 2013년도부터 5문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에 1차에만 출제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회계 올 땐 얘기 안 했는데 정부회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학 과목에서. 그리고 이거 말고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것을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좀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상기업 과정 하는 거 다 알죠? 회계 원리 배웠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요. 뭐 1차와 2차를 나눠 갖고 1차 문제만 풀어주고 뭐 객관식만 풀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풀어주는 예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되면 2차 시험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물어보면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 유일하진 않다. 한 2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1, 2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이 우리 중급 회계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공인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원래 중급 회계가 25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상하게 고급 회계가 요즘에 중요시 되다 보니까 연결되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24문제가 이제 두 번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4문제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고 최근 기준으로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급은 좀 세게 보라 그랬거든요. 이번
시험 보는 애들한테. 그래서 요거는 10에서 11문제로. 한 문제가 고급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로 나오고, 정부에게는 이제 5문제고, 정부에게는 계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 4문제고요. 나머지 한 문제는 손익계산서 아마 양식을 외우시거나 BS 양식을 하나 외우시면 그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알겠죠? 분량은 되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50문제고, 다른 과목들은 다 2.5점으로 40문제 출제돼갖고 100점 만점인데, 저희 과목은 3점 만점이기 때문에 총 150점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실 때 이제 보통 한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한 370점에서 위아래로 5점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틀리면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 초시생의 최소 목표는 한 105점 정도는 맞아야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35개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1차 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정부에게는 안 나와요. 땡큐. 그리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합쳐서 150점 나오는데, 150점이든 100점이든 이제 부분 합격제가 있으니까 60%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여러분들 좀 오래 공부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2023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럼 2023년에 혹시 1차를 붙고 2차를 봐서 뭔가 떨어져 갖고 2024년에 붙었다. 그럼 제도가 개정이 안 돼. 근데 2025년이 되면 부분 합격 과목이 이 재무회계가 아니라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100점, 50점으로 해서 6과목을 부분 합격해야 돼요. 이게 더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급을 잘하고 고급을 약하다. 그래도 60점을 맞을 수 있어. 근데 중급이 강하고 고급이 약했을 때 중급은 통과하고 고급이 떨어지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 이게 불안해요, 지금. 아니, 어떤 또 지엽적인 문제를 내려고 또 이게 과목을 분리하는가. 그래서 그냥 2년 반 목표로, 알겠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2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붙는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원가관리회계가 1차 시험 때 10문제니까 30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바닥에서는 1, 2차 동시에 있는 과목을 주요 과목이라고 하고, 재무회계, 그러니까 중급회계, 고급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무관리. 이거 일단 위주로 공부하셔서 7월 달까지는 요거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2차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암기 과목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 별로 안 좋습니다. 상법 90점, 뭐 경제학 70점,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 80점 맞고, 그 다음에 회계학은 150점 만점에 80점 맞아갖고 붙잖아요. 붙을 순 있어요. 충분히 붙고도 한 4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1차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2차 2번 떨어져서. 제가 수많이 봤겠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재무회계 위주로, 그 다음에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점이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별도의 과목으로 출제되고, 강효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조금만 죄송한데, 제 강의를 세무사 시험 학생들도 이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은 시험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암기 과목들이 없고 재정학만 새롭게 공부하시면 돼. 재정학은 근데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법에서 회사법만 시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해서 만약 1차를 떨어지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양시로 응시하시면 둘 중에 1차 빨리 붙은 걸로 2차 공부해갖고 합격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전문가라는 게 나중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뭔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1차 시험 때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있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정부회계는 출제가 안 되고요. 보통 한 22문제에서 25문제 정도가 중급회계에서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0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고급회계가 옛날에는 3문제, 한 문제 꼭 나오다가 한 3년 동안 0문제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세무사 바닥에서는 고급회계를 공부를 안 하는데, 최근 추세는 그래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세무사 고급회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들으시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얇은 책으로 찍어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요 중급회계랑 이 중급회계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요즘에는 세무사 응시생이 많아서 1차 시험이 오히려 중급회계가 세무사 시험이 더 어려워요. 회계사 시험이 더 쉽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한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맞고, 2차 시험에서는 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맞고, 2차 시험에서는
요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이 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과목으로 합쳐져요. 원가랑 중급이랑. 그래서 회계학 1부라고 해서 여기 40점, 여기 60점 이렇게 출제가 된다. 네, 세무사 시험과 회계사 시험의 2차 시험의 차이는 여기는 1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도 한 두세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세무사 시험은 딱 2문제에 30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 제 예제만 공부해도 올해 세무사 시험 만점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냥 세무사 치시는 분들은 예제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 방법.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지각 결석하지 마세요. 불편하잖아요. 집에 가서 또 복습 동영상 들어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표가 좀 널널하기 때문에 예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듣는데, 제가 작년에는 얘기 안 했는데 좀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럼 피곤할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시간이 1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멍 때리고 아니면 딴 생각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동영상 다시 듣게 되고 복습하는데 4시간 걸려서 여러분들 지쳐가지고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없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제가 뭘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는 거냐면 내일 복습 시간을 1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게 강사의 책임이에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이거 4시간 만들었다. 그럼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물어볼 거예요. 이거 몇 시간 컷했냐고. 이빈이한테. 알겠지? 45분 컷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듣고 그날 복습을 하는데 그냥 그날 복습해야 돼요. 무조건. 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날 수업을 듣고 토요일날 복습하려고 하면 내용 다 까먹었죠?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복습 시간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지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 오래 해야 됩니다. 팩트를 말씀드리면 11,000명이 시험을 보거든요. 13,000명 지원하면. 근데 11,000명이 지원하기 전에 22,000명이 공부를 해요. 회계원리 때 한 5,000명 날라갑니다. 중급회계 때 한 3,000명 날라갑니다. 원가회계는 쉬우니까 넘어갔다가 세법에서 나머지 사람들 다 날라가고 11,0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명 공부하면 100명이 응시를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5대1이죠. 그럼 20명이에요. 그럼 그 20명 중에서 5과목 다 합격한 사람이 6%니까 20명 중에 6%면 1.2명이죠. 그러니까 100명 공부하면 1명이 1.6년 안에 붙는 거예요. 100명 공부하면. 근데 그 1.6년 동차생이라고 써있는 통계도 3차생과 5차생을 합쳐놓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100명을 가르치면요 18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은 0.5명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통계상 우리는 2023년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24년에 합격해도 진짜 나는 천재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18개월은 아니에요. 말씀드려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길게 생각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치지 않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공부는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7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합격하면 40대 완전 달라져요. 삶이. 그건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대기업 생활도 해봤고, 알겠죠? 회계사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 생활도 해봤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회계법인에도 있었고, 교수들도 했었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진짜 해본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는 게 이렇게 40대에 좋은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길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거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냥 수업 들은 거 그날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할 때 계산기 사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칙으로 설명한 다음에 조금 스킬로 풀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옆에다가 계산기를 놔두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식 풀어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보면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라 그래요. 근데 저랑 같이 풀어보면 다음날 퀴즈에서 그거 1초 만에 풀 수 있어요. 몇 개 없어요.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해봤죠 우리 회계 원리 때 받으러 오면 할인 1초. 대손 충당금 어떻게 풀었니? 이거 봐요. 못하잖아.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해보면
예,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계산기 좀 지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카시오 14자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자리랑 14자리가 있는데 우리 회사들이 조단이기 때문에 12자리를 실무 가셔서 못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 회사 돼갖고 또 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14자리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는 책을 쓸 때 책이 다 만연체로 돼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면 학생들이 다 필기를 해야 되니까 수업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하지 않도록,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하지 않도록 여기 포인트나 그림이나 뭐에 거의 대부분 다 제 필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안 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필기를 막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객관식 때 여러분들 이 책 안 보거든요. 이 책 너무 두꺼워요. 이번에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포인트 책이 있으니까 제가 요약한 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시고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좀 그림으로 푸는 게 있어요. 시간 안에 못 풀기 때문에. 근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제가 책에 못 넣은 게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4지 한 10장 이내로만 가져오시면 한 2장 쓰고 나머지 8장은 그냥 빈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책에다 껴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금융자산 쪽에서 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자, 복습 방법. 자, 제 책이 일단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 본문 중에서 한 페이지가 있으면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한 문장 아니면 2문장 안 나오는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문장들은 일단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읽어도 거의 파란색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기출된 문장은 또 제가 밑줄을 쳐줘요. 기출이 많이 된 문장. 그래서 사실 그 검은색으로 된 문장은 그냥 쉽게 속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의 문장은 이해할 정도. 그리고 제가 밑줄 쳐준 문장은 기출문제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가 다 설명하거든요. 저랑 수업을 들으면 객관식까지 2번을 듣게 돼요. 그러면 제 수업만으로도 70%, 80%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 맞는다고 그렇게 수강후기 읽어보세요. 객관식과 수강후기.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가 밑줄 쳐준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을 쓸 때 옛날엔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또 이제 산발적으로 다 하는 거지. 이제 모든 게 다 나올 것 같은 거야,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제가 포인트든 그림이든 한 번 더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절마다 다 요약이 있어요. 시험에 나왔던 게. 그러면 이거랑 내용 똑같아갖고 이거 열받는다 그러는데 2회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 책 3번 보면 다른 책 6회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본문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사례를 예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제 예제만 풀어도 충분히 105점 맞을 수 있고요. 2차 시험도 통과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소.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될 지엽적인 주제고 어려운 주제인데 스킬을 쓰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제 한 번만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시간 안에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용이 어려워. 그러면 제가 객관식을 하나 더 풀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번 더 풀어주고 객관식 때 또 풀어주면 이해가 이제 2번, 4번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단원마다 한두 문제씩 제가 풀어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로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회계 원리 때도 이제 들었는데 제 강의를 작년에 다 듣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거의 회계 원리나 뭐 중급 회계까지도 들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 이미 토익과 학점이수 남아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공부 더 해보겠다. 그러면 요거 말고 이제 기출된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묻는 문제도 한 16문제 출제되거든요. 많을 때는 16문제, 적을 때는 11문제. 그래서 그 X 문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그래서 푸실 분도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시험에 나왔던 것들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기출문제이고요. 제가 만든 문제도 있어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기준이 개정돼서 아직까지 안 나온 것들은 제가 주제별로 한 개씩 만들어 놔서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요. 최신형 기출문제,
중에서 제 책에 없었던 것 중에서 나왔던 것도 이번에 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작년 거.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면요, 이것까지 풀어도요, 여기까지는 좀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걸 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한두 문제 푸는데 1시간씩 걸리는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하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3회독을 해야지 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1분 30초 안에 1차 시험 때 볼 수 있는데, 그냥 어설프게 1회독을 하게 되면 시험장에 오면 나 이거 옛날에 풀어봤던 문제지 그러면서 건드렸는데 5분 남아가지고 오히려 어설프게 2차 공부를 하면 1차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저는 만약에 이걸 2회독 할 거면 이걸 3회독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설명회 때 합격생 왔죠? 그 합격생은 제 말 듣고 이거 안 했고 이걸 3회독 했어요. 7월까지 이 바쁜 스케줄 안에서 걔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스트라고 부를게요. 이제 짐승.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요, 조금 제가 이 시험은 연습장 분량에 좀 성적이 비례하는 편이라서 2차 답안지를 꼭 사셔가지고, 우리 시험은 2차 답안지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점짜리 시험이면 10장을 주고 150점짜리면 15장에다가 이제 답안을 작성해야 돼. 근데 예제 풀 때부터 2차 연습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그냥 회계 처리만 나온 문제들이 많은데, 제 문제는 예제에 회계 처리가 1번이고요. BS와 IS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묻는 문제를 다 2차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제 예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답안지 사서 문제 푸셔가지고 물음 1, 뭐 물음 2, 물음 3, 뭐 예제 1번이었다. 그리고 요게 재고자산 단위이었다. 그래서 푼 다음에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요건 맞았고 요건 맞았고 요건 틀렸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틀린 이유를 꼭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보관하고 계세요. 꼭 보관. 그리고 2회독 할 때 똑같은 짓을 또 하세요. 그리고 또 틀린 이유를 적어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 단원의 문제를 다 풀고 첫 번째 풀었던 틀린 이유 있잖아요. 그거랑 두 번째 풀었던 틀린 이유를 서로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몇 번을 풀어야지 이게 없어지냐면, 보통 제가 합격시킨 학생을 보면 3번 정도 풀면 그게 점점 없어져요. 이 시험이 뭐 진짜 복잡한 계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실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볼 때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장사항 끝이네요. 자,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시험은 저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론형 문제가 한 10에서 10문제에서 15문제, 1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론형 문제를 포기하면은 성적이 또 안 나와요. 이제 말 문제도 중요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원이, 꼭 나와야 되는 단원이 회계사 같은 경우에 한 6가지, 7가지가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을 가르칠 때는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형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이론형 문제 일단 밑줄을 쳐줄 거예요. 강의를 다 하고 밑줄을 쳐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줄에서 몇 년도에 어떻게 이 문장을 꼬아 나왔는지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다음날 이론형 문제 수업만 잘 들으시면 한 7, 80% 맞을 거예요. 100점 못 맞지. 그 사람이 100점 맞으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쳐주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형 문제죠. 계산형 문제는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없죠. 밑줄만 쳐가지고. 그래서 이론 요약을 제가 해요. 필기로. 그리고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예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예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회계 원리는 다 들었다고 하니까 회계 처리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풀어주고요. 근데 우리는 1분 36초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로 1분 36초 안에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시간 안에 좀 많이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스킬을 좀 가르쳐 줍니다. 스킬은 뭐 그림이든 그 다음에 뭐 산식이든, 그리고 가끔 저랑 계산기로 풀어봤지 회계 원리 때부터 저는 해주잖아요. 공식으로. 그래서 계산기로 푸는 것도 있고요. T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등 막 써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만 붙고 싶은 거지 복습하기도 싫고. 그래서 스킬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스킬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변형이 돼서 나오면 그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은 분명히 이 회계 처리에서 이 스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전의 문제는요, 35문제 중에서 솔직히 한 20문제 정도 스킬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해도 붙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스킬을 못 쓰는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안 해도 회계 처리는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무기라고. 이걸 까먹게 되면, 이것만 공부하면 7일이면 까먹는데 회계 처리를 해보고 이걸 공부하게 되면 7일에서 1일 후에 까먹어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하루는 더 간다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무기라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습을 하실 때 꼭 예제는 회계 처리 3번은 해보셔야 돼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2차 시험 때 물론 요즘엔 인원이 많아갖고 채점을 하기 어려워서 회계 처리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회계 처리가 작년 같은 경우 5점밖에 안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30점 나올 때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론형 문제가 30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90점 단답형으로 다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여러분 90점에서 9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이 회계 처리를 놓치게 되면 그 해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1년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회계 처리 공부해보시고 그림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냥 욕심만 부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면 저는 OT는 마치겠습니다. 네, 표정들이 이게 박지가 않네요. 뭔가 새롭게 하니까, 뭔가 시작하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않아요? 네, 이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하다가 견디다 보면요, 시험 보게 되고, 시험 보게 되다가 보면 한 번씩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붙으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계사 돼 있어요,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됐네요. 자, OT는 마치고요.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을 딱 이렇게 책을 딱 열어보면 제 얼굴이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 책에 얼굴 있는 책은 깜짝 놀랐다. 자, 챕터 1부터 강의할 거고요. 저는 책이 좀 번호가 챕터별로 번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좀 개정이 되면은 그 챕터만 이제 바꾸려고 써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게도 개정이 조금 이렇게 2년 정도 제가 개정을 안 해가지고 용어들을 그래서 한 6개월씩 개정 용어된 거 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처음 쓸 때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일단 다 넣어놨거든요. 혹시 나오면 그럴까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 책이 두꺼워지면 다독하기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시험에 안 나올 문장들을 전부 다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안 나올 예제들을 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삭제해가지고 제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한 중급 회계상만 한 60페이지인가 50페이지가 두꺼웠거든요. 사실 이제 포인트 때문에 한 20페이지가 좀 두꺼운 건데 이번에 한 70페이지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많이 편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연습 문제 하나도 안 풀더라고. 풀 시간도 없다는 거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게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요 개정된 건 다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것을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거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 상을 발간하고 나서 확정이 됐어요. 12월 8일 날 제가 이제 인쇄를 하는데 근데 요거 시험과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나고 나서 저는 미리미리 다 해요. 그래서 여기 추록 만들어 놨는데 크리티컬한 거는 3개 있는데 3개 빼고는 나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이 회계 추정치 변경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거 다 바꿔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3개 정도 놓친 게 좀 있어요. 시험에 여러분들과 관련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프린트 나눠줄 테니까 그 프린트 책에다 껴놓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학원에 추록과 정업표 가시면 전부 다 다운받아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재무회계 강사가 피곤할 거예요. 뭐 저런 경쟁자지만 아마 12월 8일 이후 재무회계 강사들은 거의 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네, 진짜 피곤했을 거예요. 이거 개강하느라고. 자, 챕터 1. 자, 재무회계 일반론.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가르치느냐? 우리 시험에는 2장과 3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2장과 3장을 듣기 위한 기초. 첫 번째.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IFRS로 최초로 출제됐는데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출제했던 것들 그냥 출제한 거야. 과거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출문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집 풀 때 여러분들이 그거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초 만에 풀고 빨리 다른 거 공부해야겠죠?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회계원리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거야. 그럼 같이 외워요, 그냥.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회계의 정의라는 절이 있고요. 두 번째, 회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관리회계랑 재무회계 2개 나온다며요. 그래서 회계를 분류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거 3개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편한 거니까. 여러분들 회계가 뭐예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은행 같은 경우에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그 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회계라고 하죠. 근데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이라는 걸 용어를 쓰게 되면 학문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경제적 실체라고. 이 경제적 실체라는 건 뭐예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정부가 얼마만큼 벌었고 별로 관심 없죠. 주주는.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 배우는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이 경제적 실체는 기업으로 한정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을. 그래서 경제적 실체가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그럼 주주나 채권자는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얼마 버는지 그 정보를 우리가 유용한 정보라고 하고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용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이제 외부에 있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면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회계원리에서 들었죠? 그리고 우리 재무제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약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별, 전달, 측정하는 과정이다. 그게 회계의 정의입니다. 별거 없고요. 근데 경제적 실체 중에서 기업은 영리법인이죠. 근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비영리법인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회계도 10회의 시험에 나와요. 다행이죠. 우리는 비영리회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회계. 경제적 실체가 정부면 정부회계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에게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2012년부터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회계가 여러분들 시험에 5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정부회계 강사님은 저랑 10년을 같이 같은 집단에서 이제 열심히 일했던 회계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이런 일 때문에 아니라 일과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일을 저한테 잠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할 때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 많이 올 테니까 5개 못 맞추면 나랑 인연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도 짐승 같은 강의를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히려 정부회계가 여러분들한테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과목이에요. 되게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건 정보회계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정보 이용자가 있죠. 이 정보 이용자를 크게 나누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 근데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재무제표 만들 때 그냥 경영자가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죠. 그걸 찾는 것이 회계사니까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요 재무회계를 저랑 같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부 정보 이용자를 옛날에는 뭐라 그랬었냐면 주주와 채권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책에는 다 주주와 채권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서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투자자, 대여자, 그리고 원래 기타 채권자라고 했었는데 용어가 기타 채권자보다 이게 더 멋있다고 그 밖에 채권자로 바꿔버렸네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이제 나중에 2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걸 읽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자, 회계 원리 때 안 배운 건 요거예요. 자, BS를 그려보면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 BS의 대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채권자한테 조달했으면 부채, 주주한테 조달했으면 자본.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을 주주와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쪼개놨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첫 번째, 부채 중에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발생한 채무는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 차입금은 어떤 정보 이용자가 돈을 빌려준 거죠? 은행. 그 은행은 대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여 의사 결정할 때 BS를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금을, 신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 중에서는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상품을 외상으로 발생해서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매입채무. 그 다음에 주요 영업활동 이후에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돈을 빌려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돈을 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대여자라고는 하지 않고 그 밖에 채권자라고 용어를 좀 바꿔놓은 거야. 옛날에 채권자를. 그래서 채권자를 둘로 나눠준 거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신용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했다. 요 말을 읽으려면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 채권자라는 것을 대여자랑 그 밖에 채권자를 좀 나눠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자산 다 배웠죠. 회계원리에서. 자,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채라고 했죠. 그래서 사채는 옛날에 채권자한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채를 산 거니까 채권자한테 자금을 조달한 거라 그래서 이거 다 채권자라고 불렸어요, 그냥. 근데 사실은 사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채무상품. 그러면 채무상품에 외부에 있는 사람은 투자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용어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주식을 산 사람, 요 자본금으로 지분상품, 주식을 구입한 사람만 투자자라고 해서 요 밑에는 투자자, 요 위에는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 투자한 사람을 묶어버렸고 그 다음에 신용을 제공한 사람은 그 밖에 채권자로 묶었고 요걸 대여자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 말들을 이따가 여기서 배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쨌든 기업에 직접 경제관계, 자금과 관련된 돈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볼 이유가 없었잖아요. 물어볼게 입이나 너 삼성전자 재무제표 관심 있어 없어? 없잖아. 왜냐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직접 투자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회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를 분류하면 다시 지금 우리는 정보 이용자랑 회계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회계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회계 정보 이용자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은 기업 내부의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거, 저것을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고 경영자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경영자잖아요. 내부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꼭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경영자가 회계팀 직원한테 내년에 손익이 얼마만큼 예상돼? 그러면 구두로 답변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PT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로 공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감사할 분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용역을 할 분야예요. 나중에 회계사로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강효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한 거냐면 4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필기하신 분들 있을 텐데 1-5페이지 보세요. 제 필기는 언젠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필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읽어보실 분들은 필기에다 표 쳐놓고 이 사람이 이걸 필기에다 표를 써놨으니까 이걸 읽어보면 앞에 내용이 이해 가겠다. 그래서 별표 하나 딱 쳐놓으면 되는 거죠. 이게 필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2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부터 밑줄을 좀 쳐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요, 저랑 이때 한번 공부하고 내일 아침 퀴즈 만나면 풀면 다시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다 맞으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요. 그리고 객관식 때도 제가 딱 한 번만 강의합니다. 1시간 동안. 그때 기출문제 2문제 다 맞으면 이회독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다? 2장부터. 알겠죠? 이회독은 2장부터 하는 거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요. 네. 이런 걸 가르쳐줘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2번 공부하지 않잖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합 같은 단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오늘 공부하면 내일 기출문제 맞을 수 있는 단어. 자, 일단 회계의 정의라고 있어요. 파란색 표가 있어요. 1-2페이지. 밑줄 치지 마세요.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회계의 정의는 알아야겠죠? 자,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자, 이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는 이제 뒤에서 좀 배울 거고,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근데 3가지 용어가 나오네. 식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식별이란 말. 구별한다는 거죠. 재무제표에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회계순환 과정 배울 때 뭐만 집어넣었어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는 집어넣고 그게 아닌 거는 집어넣지 않았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넣을지 말지를 구별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측정한다는 뜻. 우리 재무제표를 그리게 되면 뭐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은 자산도 금액이 돼 있고 부채도 금액으로 써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 요소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요소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달은 그냥 제공하는 것이다. 됐죠? 읽히죠 이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회계정보학회의 정의를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재무보고가 있고 정보 시스템이 있고 이용 측면 강조한다. 저는 관심 없어요.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다가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 썼는데 정부도 보고요. 일반 대중도 보고 종업원도 봅니다.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 이용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자금을 직접 투자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주주와 채권자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근데 그 앞에 항상 무언가가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붙어 있냐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냥 주주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봐야겠죠. 아니 기업이 이익이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매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미리 봐야겠죠. 네.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도 우리 정보 이용자에 포함시킵니다. 이거 뜻 알겠죠? 그래서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앞으로 주식을 살 사람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옳은 문장으로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문장의 뜻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5문장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주요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나머지들은 회사에 돈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때 회계 정보 이용자에 1번 보시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만 딱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2장에서 기출된 문장이에요. 지금 보고 2장에서 또 볼 거야. 그냥 선행학습하는 정도. 그때도 또 밑줄 쳐줄 거야. 근데 이 문장이 잘 안 읽혀요.
이제 읽히나 보세요. 저랑 공부하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는 지분상품, 채무상품의 매수, 보유 또는 매도 등에 관한 여기까지. 지금 제가 뭐 썼어요? 이 중에. 투자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옛날에는 자본은 전부 다 투자자, 부채는 전부 다 채권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채무상품에 투자한 사람, 지분상품에 투자한 사람도 다 투자자로 바꿨다고. 이제 읽히죠? 됐죠? 예, 이 사람은 의사결정할 때 주식은 매수, 매도, 보유. 채권도 매수, 매도, 보유. 다 배웠잖아요, 우리. 회계 원리 때. 채권도 살 수 있다고. 그걸 할 때 BS와 IS 참조하니까 도움을 주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읽히죠? 두 번째 거.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이 대여자만 딱 보세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은행. 이 사람들을 뭘로 바꿨다고요? 대여자. 그럼 은행에 돈 꿔줄 때는 저 사람이 현금이 있고 돈을 잘 버는지 알아야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대여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다. 대여자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대여. 그게 딱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밖의 채권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직접 빌려주진 않았는데 외상으로 해준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밖의 채권자랑 연결되는 건 기타 형태의 신용의 제공. 그럼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BS와 IS를 필요로 한다. 이제 읽히죠? 요거는 장난치지 않아요. 그냥 말 문제로 맞는 문제로 나왔던 문장이니까 그냥 밑줄 치고 요런 게 있었다 보고 내일 2장에서 다시 봤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2번 정부와 규제기관.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졸리실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말로만 설명할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정부와 규제기관도 우리 BS와 IS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내가 얼마 버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기업에서 수익을 정부에서는 세입이라고 해요. 기업에서 비용을 정부에서는 세출이라고 해요. 그럼 세입과 세출에 일단 정부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얼마 벌었는지 알고 요게 100억이면 요거 갖다가 나중에 세금을 얼마 낼 수 있는지를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 당기순이익에다가 뭐 세율이 10%라고 한다면 10억만큼 들어오겠구나. 그럼 조세정책이나 공공요금 책정할 때 BS가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이 100억이 그냥 100억에다가 10%를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회계의 목적과 세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할 거고 원재운회계사가 한 2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거예요. 한 16번 정도.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냥. 자, 경영자. 이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은 왜 필요한 거냐면 이 사람 정보 다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 재무적 정보는요. 그냥 한 개 기업이라면 한 개 기업이 얼마 버는지만 딱 찍혀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까지 번 영업이익이 58조다. 이거 실화예요. 작년 거. 근데 기업 내부에 있는 담당자는요.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관리를 할 때 사업부마다 다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58조 중에서 반도체 사업부가 40조를 벌었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16조를 벌었고 그 다음에 백색가전이 2조 정도 벌었다. 이게 다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경영자가 자금을 조달했을 때 또는 돈을 벌었을 때 재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지금은 어디다 재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반도체. 시장이 좋으니까. 가끔 스마트폰 시장이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쪽에다 많이 투자해야겠죠? 사이클이 안 좋아서 둘 다 안 좋으면요. 백색가전은 안정적으로 계속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영자도 내부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회사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하고 또 성과급도 사업부마다 다르게 주죠. 성과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관리회계 첫 시간에 강연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서 배울 테니까 거기서 넘어갑시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은 왜 재무제표 볼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회계사 되고 싶다며. 또 이거 공개 강의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S회계법인이 적자가 나고 있어. 너 들어갈래? 안 들어가겠지? 뭐 해커스 회계법인을 내가 차렸어. 흑자가 나고 있어. 들어오겠지? 그래서 재무제표 종업원은 왜 보는 거예요? 취직하는 거 결정하기 위해서. 근데 적자 나면 퇴직해야겠죠? 퇴직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되게 많이 돈을 버는 거야. 사장이었는데. 근데 너한테 성과급 안 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머리 띠들 거지?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됐죠? 네, 그때 본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통계 자료 만들거나 그냥 산업의 추이 같은 거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하기 위해서 봐요. 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대중도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일반 대중 바로 밑줄 칩시다. 파란색. 자, 기업 실체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회계정보의 주요 정보 이용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관계를 만족하는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해 안 보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를 다 이해할 수 있죠? 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람. 그래서 요 세 사람을 우리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를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2장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부를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회계의 분류죠. 자, 만연체로 써 있어요. 시험에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회계 첫 시간에 또 이걸 배워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읽어는 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이게 궁금하다. 그럼 표에다만 표시하고 이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그냥 이 장은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포인트 거기다 몇 붙여놓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요거 설명할게요. 자, 회계를 분류하면 뭘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보 이용자.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회계 앞에다가 외부자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 외부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로 나눠놓은 건 이걸로 설명됐죠. 이제 이해 가죠. 이름이 바뀌었다고. 옛날엔 주주 채권자였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으로 그려야 되고 그것을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그리라고는 했어. 근데 아무런 기준 없이 만들라고 하면 경영자는 자기의 이익을 높이려고 분식회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방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실질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수용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쓰는 회계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이게 IFRS 중국 회계라고 된 거죠. 그래서 회계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 회계 원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회계 기준을 쓰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보게 될 거고. 자, 보고 방법은 재무제표. 알겠죠? 그다음에 정보의 범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정보 이용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은 미래 지향적인 정보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재무회계는 상대적으로 관리회계에 비해서 과거 지향적인 정보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X1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거래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재무제표를 제가 외관법상 3월 31일 이전에 공시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3월 말쯤에 그러면 이 공시했을 때 이 자료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네요. 그쵸? 그래서 지나간 일로 예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시기는 그냥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손익계산서 한 번만 그리려 그러면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1년에 한 번만 재무보고를 합니다. 근데 상장회사들은 여러분 상장회사라고 들어봤어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들어봤어요? 네, 그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주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법인에 혹시나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합격하게 되면 상장기업을 맡게 되면 감사 몇 번 나가는 거예요? 4번 나가는 거예요. 분기마다. 그래서 앞에 나가는 1분기, 2분기, 3분기는 감사에 비해서 조금 짧은 방법으로 감사를 해요. 그래서 검토라고 해요. 네, 그래서 1분기 검토, 2분기 검토, 3분기 검토 나가시는 거고 4분기 나갔을 때는 이제 1년 다 봐야 되니까 그때는 감사보고서 나가고 상장회사들은 4번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비상장회사에 나가면 1년에 한 번만 그림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보고라고 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법적 강제 이력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왜 하는 거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그래도 경영자는 요 회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서 공인된 사람이 그것을 외부 감사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 재무제표에 의견을 주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법적 강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야? 여러분들을 회계사 시험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만들어 놓은 법을 주식회사 외부 감사 등에 의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 이력이 있어요. 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경영자죠.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경영자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회계팀 직원 또는 기획실 직원.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보고 방법은 재무제표처럼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수단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 보고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로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재무회계에 비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예요. 물론 과거지향적이기도 하는데 경영자가 물어볼 때는 올해 손익이 얼마이냐 이것도 물어봐요. 근데 내년 손익은 얼마 될 것 같아? 이것도 물어보죠. 그래서 재무회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다. 그리고 보고 시기는 경영자가 시킬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보고가 아니라 수시보고고요. 법에 의해서 강제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절대 안 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관리회계 시간에 이거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필기할 때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미추 칠 때 중요한 문장들 또 미추를 쳤죠. 이렇게 강의할 거로.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리고 칠판을 지울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빠르게 요약해 줄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꾸 들으면, 3번 들으면 말 문제가 잘 풀려요. 네. 그래서 회계 정의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는 되게 많거든요. 다 필요 없어. 다. 우리 시험 볼 때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에 채권자만 필요해. 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에 직접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요한 정보 이용자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경영자가 주요 정보 이용자이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그것만 기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들 무슨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거야? 지분상품의 투자자, 채무상품의 투자자는 이걸 살까? 팔까? 보유할까? 그래서 매수, 매도, 보유할 때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여자는 돈 대여해 줄까? 요때 판단하고, 그 밖에 채권자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 외상으로 해주는 거죠.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할 때 이걸 보는 거고, 그때 그걸 봐서 원리금, 자꾸 원리금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초보자인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관심 없어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저랑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주나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한 주라도 투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좋고요. 이제 나중에 원가 관리회계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게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를 분류하면 정보 이용자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했고, 저는 재무회계 강사니까 재무회계만 설명할게요. 이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그래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양식으로 보고해야 돼.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되고, 이 재무제표 맘대로 그리라고 그러면 내 맘대로 그리니까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할 거고, 영어로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서는 다 갭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정기보고를 해야 되죠?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리는데 상장회사들은 분기별로 그린다. 그래서 정기보고 해야 되고,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 강제력이 있다. 관리회계는 관리회계 시간에 배우세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나요? 네, 다 했네요. 여러분들 그나마 기출문제 됐던 게 4번 회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니까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죠.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왜 나온 거냐면, 2010년도에
IFRS가 최초로 도입했으니까 IFRS의 기준이 옛날에 KGAAP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쉬운 문제 낸 거야,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구미호가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건데 모든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맞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계의 역할과 회계의 기능이 동일하는 건 아시겠죠? 원래 회계는 부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을 만들어서 기술로서 발전했다 그랬죠. 근데 1950년도에 미국의 경영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면서 이름이 부기에서 회계학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학이 먼저 발전했어요? 경제학이 먼저 발전했어요? 경제학이 먼저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은 주식회사가 발전하고부터 경영학이 발전한 거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로 경영학이 많이 발전한 거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것은 1800년대예요. 그래서 경제학의 많은 용어들은, 아니 경영학의 많은 용어들은 경제학의 용어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용어를 그냥 벤치마킹해서 쓴 거야. 경제학이 뭘 배우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김종국 교수님한테 배울 텐데,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이 우리 경제학입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 계속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자원은 한정됐는데 회계가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공시하게 되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표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희소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제가 1억만큼 있어요. 이제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그럼 제가 주식을 어디다가 제일 먼저 쓸까요? 네, 제일 먼저 살까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 네,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지금 기업은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에 몰빵 치면 또 그렇잖아요. 주식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관리 배우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럼 두 번째 하이닉스에도 조금 넣어야겠죠? 두 번째 버니까. 세 번째 네이버 조금 넣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큰 돈을 많이 버는 기업도 이렇게 쭉 넣을 거야. 그러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이 기업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한테 투자되니까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네요. 쉬운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자, 이 기업 외부에 있는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한테 맡긴 돈은 경영자가 갖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 경영자가 자금을 투자할 때는 이 기업의 사업부별로 손익을 확인한 다음에 삼성전자한테 돈을 맡겼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을 테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럼 기업 내부의 자원도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도 있어요. 자, 정부도 세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출을 써야 되는 거죠. 요즘에 세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복지정책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막 주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준 거 아니야.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금으로 다 뭐 줬어요. 자영업자들 임대료까지 다 부담해줬어요. 알겠어요? 네. 그런 정책을 하려면 기업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네. 다 재무제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 가죠? 이게 또 설명해야 돼. 회계 원리처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 자, 다음 중 회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다시 또 이거 내가 책에다 역할이라 써놨는데 역할과 기능은 서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기업 외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기업 내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게 오답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 안 됐어. 내가 회계원일 때는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용어에 약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회계는 경제적 실체 간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적 실체 간이니까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경제적 실체 내 자원의 배분에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말이 기업 외부는 아닌데 기업 내부는 된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안 틀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
옛날에는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때만 그냥 나온 거고 요즘 추세랑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에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09년도 12월 4일 날 개정됐는데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다시 배울 거거든. 지금 들어놓으면 그때 이해가 편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계학 실력도 좋아지고 이거 많이 봤는데, 자, 여러분들 BS를 그리면 이쪽에 대변에 있는 게 부채와 자본이라는 거 지금 모르시면 오늘 끝나고 저랑 잠깐 상담, 회계원리 모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을 아까는 뭐 대여자 말하기가 힘들어요.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라고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열받아.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쪽 그냥 채권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는 주주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대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했으면 부채, 주주한테 조달했으면 자본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금을 맡깁니다. 자,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행위를 제가 자금 수탁이라고 할 거고, 그럼 경영자가 돈을 받아요. 그럼 이 경영자는 이 돈을 받은 거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이 나타나는 바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투자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10% 이상이다. 근데 내 영업이익률은 6%다. 그럼 영업 안 해야 돼. 정기예금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만 받으면 끝이지. 그런 세상이 행복한 거죠. 기업이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기업이 되고 싶으면 상품을 구입하면 되는 거고, 제조기업을 만들고 싶으면 기기장치나 공장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산들이 막 찍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채권자와 주주는 경영자에 비해서 정보가 약하다 그랬죠. 내부의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경영자가 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요? 그렇게 고개를 많이 안 끄덕여주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많이 안 끄덕여주잖아요. 그러면 무한보강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가 가면 고개를 3명만 끄덕이면 저는 진도 나가요, 그냥. 그래서 알고 계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로 결과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용어를 설명할게요. 이제 주주나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자금을 수탁받았는데 경영자가 이 자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했는지 결과 보고하는 기능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게 회계의 기능 중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우리 회계 원리 배운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저랑 회계 원리 때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갖고 지금 표정들 너무 쉬운 거 한다고 지금 열받은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드디어 중급 회계 때 처음에 배워.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두 명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을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저는 팔이 아파서 그냥 외부정보 이용자로 쓸게요. 자, 이쪽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경영자, 다 알고 있는 사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재무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이게 아무래도 경제학이 많이 먼저 발전됐기 때문에 경제학 용어를 씁니다.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손익이 100억인 줄 알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실제는 50억이었던 거예요. 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게 지금 회계의 기능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한테 뭘 제공하면 돼? 재무제표를 제공하면 돼. 그러면 정보가 동일해지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 문제가 뭐였냐? 저게 1번 틀린 문장, 정부 2번 맞는 문장, 3번이 회계의 기능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거다. 안 틀릴 거죠? 용어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은 경제학에서 또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역선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예요. 둘 다 정보 비대칭의 상황이에요. 근데 용어를 이렇게 두 개 바꿔놓은 거야. 그럼 이 재무제표를
잘 공시하게 되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잘 공시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니까 결국은 문제도 이게 해소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역선택이 뭔지 알아야겠죠? 예, 학교에서 경제학 수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거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역선택은 뭐냐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 불균형이 일어나서 바람직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의사결정 전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서 바람직하지 않게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 우리 어차피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거 다 무슨 시장으로 말하냐면 중고차 시장이야. 무조건 뭐 어떤 책이든 다 중고차 시장으로 말해요. 자, 중고차 시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파는 사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팔아서 샀어요. 내가 좋은 차라 그래서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침수된 차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네, 그랬을 때 누군가 이 정보를 비슷하게 해서 누군가 이거 한번 이렇게 보고 한 10만 원이라고 해서 검사해본 차라면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겠네.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의사결정 후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장, 이건 다 보험 시장으로 얘기해요. 이제 보험 회사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험회사는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손해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거야. 아니야, 손해보험 너무 하다.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이건 의사결정 전이야. 그래서 둘 다 통과했어. 됐죠? 네, 근데 보험을 10개 가입해놓고 계속 담배 피는 거야. 그럼 의사결정 후에 일찍 죽겠죠? 그럼 보험금 나가겠죠?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겠죠? 네,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가 적당하게 공시된다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저거 두 개 중에 틀린 문장 내고 회계는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다. 맞는 문장. 역선택 해소할 수 있다. 맞는 문장. 도덕적 해이 해소할 수 있다. 맞는 문장. 그래서 회계의 기능이 2010년도에 한번 출제됐고 그 이후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미호가 될 때까지 출제되지 않을 거다. 내일 아침에 틀리면 때릴 거예요. 이 정도 강의했는데. 됐죠? 자, 회계에서 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어차피 이게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샀어요. 의사결정 전에 뭘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명히 의사결정 전에 재무제표를 보고 샀어. 근데 그 재무제표에 이익이 부풀려져 있는 거야. 그게 뭐? 역선택. 됐죠? 그 다음에 회계에서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내가 많이 당한 거야. 내가 2007년도에는 정말로 일을 많이 할 때거든요. 회계사로서. 그때가 제밥 때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돈 벌면 쓰지를 못해. 매일 일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주식을 샀어요. 심심하니까. 그때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난 몰랐어. 이때가 고점인지. 우리나라 최고 고점인 거야. 그냥 회계사의 마인드니까 난 그때 삶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2007년도에. 조선업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니까 주식이 오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다 샀다고요. 그래서 막 코스닥 기업도 사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공시가 뜨더라고요. 돈을 벌면 자원 거발을 하겠대요. 러시아에. 그래서 유상증자 하겠대요. 그래서 유상증자 다 해줬어요. 주식. 그랬더니 유상증자 안 하고 사익 추구로 막 계열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돈 500억 갖고 사장 나르고 그래서 상장 폐지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도덕적 해이예요. 알겠죠? 네, 자원 개발한다고 하다가 사익 추구하는 애. 여러분들 경영학과 출신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 읽어요? 네,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나비스코라는 회사가 이 도덕적 해이 나왔던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나비스코라는 회사 모르죠? 지크라는 과자는 알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리츠라는 과자 알아요? 그게 나비스코가 만드는 거예요. 리츠. 이렇게 동그란 비스켓 있잖아요. 짜고 됐다 짜 지크보다. 네, 그 회사 그거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0.1초에 한 개씩 팔린대요. 네, 거기에 전문 경영인이 돈 벌면 비행기 사고, 돈 벌면 비행기 사고, 돈 벌면 비행기 사고. 그래서 과자 만드는 회사가 비행기가 16대가 있어, 경영자가. 네, 가장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죠. 됐죠? 자, 책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역할. 이거는 크게 봐야 돼. 제목만 나와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1번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옆에다가 이거 3개 써놓으시던가, 아니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 밑줄 치시거나 편한 대로 그것만 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난 설명 다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 자, 일단 이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이 문장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줄, 7페이지 두 번째 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란 경영자가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수탁받은 자본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제 문장 읽을 때마다 용어에 좀 익숙해지는 게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에서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관계자와 정보 이용자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채권자에게 다시 알려준다는 거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랑 정보 이용자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회계가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요건 이해 가죠? 그래서 제목에다 써놓으셔도 되고, 요거 해소할 수 있다, 요거 해소할 수 있다, 요거 해소할 수 있다. 별표가 다 쳐져 있으니까. 밑줄 치세요. 1번 정보 비대칭 해소. 거기다만 밑줄 치라고. 1번 제목에다가. 2번 역선택 해소. 3번 도덕적 해이 해소. 됐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중고차 시장, 이건 보험 시장으로 설명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제가 역선택은 의사결정 전이라고 그랬지,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이익을 부풀린 경우, 요게 역선택에 상장 폐지 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한 뒤에 경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의사결정 후에 바람직한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제가 나비스코 얘기했죠. 비행기 계속 탄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제가 많이 당했던 건 자원 개발입니다. 옛날에 2007년도에. 그래서 열심히 야근한 돈들 다 날렸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있죠? 이건 이제 안 나왔어요. 제목에다만 밑줄 치세요. 혹시 또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부의 역할. 요 정부의 역할. 제가 시험이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이렇게 바꾼 거고, 다른 책들은 요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럼 정부는 뭘 가지고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세금. 그래서 세금, 조세정책 할 때 재무제표 봐야겠죠?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이 많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과세표준으로 바꿔야 돼.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법에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의 책정.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2020년 3월 달에 우리 유가가 한 40불 정도 했어요. 1톤당. WTI 유가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밖에 못 나가게 다 봉쇄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딱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은 다 그냥 원상태로 해서 다 먹고 살고 다 여행 다니고 다 하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70불로 올랐어. 그러면 사실 한전에서는 이 석유 갖다가 전력을 생산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전기요금이 이걸로 보면 7, 80%거든요. 2배가 올라야 돼. 그럼 여러분 어머님들 피눈물을 흘릴걸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립니다. 요럴 때 재무제표 봐야겠죠, 한전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 책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자, 1-7페이지 맞아요. 1-7페이지에 포인트 한 줄 있죠? 자, 우리 기출문제 이 포인트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 기업의 외부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도움을 못 주는데 기업 내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정보 비대칭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럼 이것만 읽으면 그냥 한 문제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 다 읽고 포인트 읽고 공부하고,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포인트만 보는 건 아니야. 포인트 보고 밑줄만 보면 돼. 그리고 예제 풀어. 알겠죠? 네,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알겠죠? 첫 번째 공부할 땐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계사 1년 늦게 붙어도 돼.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져. 근데 여러분들이 40대 때 많은 책을 읽지 않고 많은 걸 요약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능력이 없으면 같은 회계사라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읽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요약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다 발표해야 되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3년차 때부터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문 정독 하세요. 알겠지? 네. 세상을 길게 봐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아까도 학생들 많이 찾아왔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죄송하게도 내가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 적이 많아. 근데 내가 조급하게 생각해서 인생에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4년만 있으면 내가 2010년도에 이 바닥을 잡을 줄 알았어. 그래서 매일 밤샜어 거의.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6개월을 쉬게 돼. 그래서 여태까지 잡아놓은 매출을 다 놓치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직장 다니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픈 거야. 붙고 나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게 산다고. 내가 실수했으니까.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돼. 자, 마지막 거. 자, 이제 정리하고 10분간 휴식할 거예요. 자, 지금 뭐 배웠어요? 회계, 사회적, 역할, 다른 말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아름답게 공시를 하면, 그래서 기업 외부의 자원, 기업 내부의 자원,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재무제표 공시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기업 외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정답이었다. 끝!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 주주나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자금을 수탁한 것을 경영자가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였는지 보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이 나온 이유는 경영자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의 정보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나는 상황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적시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잘 공시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막 여기다가 뭐 써가지고 왜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굵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해소한다는 거 이해가 가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15분간 쉴 건데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회계원리 강의를 듣고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중국회 때부터 혼을 안 담고 강의를 했어. 만약에 여러분들 사기를 친 거지. 그게 뭐야? 역선택. 난 여러분들을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등록했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안 나와. 그럼 그게 뭐야? 의사결정 이미 했지? 도덕적 해이. 그럼 도덕적 해이는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죠? 그거 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